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FOMC 회의 마무리됐고요. 오늘은 FOMC 회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화정책 회의 한번 결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달러 흐름에서 그리고 금리 전망에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그게 또 셀 아메리카하고 관련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잠깐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중동 문제요. 조만간 공격을 할 거다 이런 소식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쪽도 한번 점검해보고 그것이 통화정책하고 맞물려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예정보다 빨리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분요. 베센트 재무장관요. 이분은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국의 정상들인데 재무장관은 미국 혼자입니다. 트럼프가 과연 돌아온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더불어서 베센트의 시간이 벌써 이미 시작된 게 아닌가. 파월의 시간은 어제 마무리된 것이고 7월 들어서 베센트의 시간이 시작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모습 보니까 벌써 베센트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어제 FOMC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스탠딩 레포 같이 유동성 공급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파월과 더불어서 베센트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대외적인 활동에서도 뒤치다거리인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분하고 또 연관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젤렌스키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으니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 한 컷의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간 흐름이 변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통화정책 회의하고 맞물려서 지금 타이밍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환경 요인이 만드는 달러 흐름 여기서 강세로 과연 돌아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전같이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툭 떨어져서 트럼프 일기 때 모습 저점까지 빨리 내려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오히려 97, 달러 인덱스 97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러시아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가 한 발 양보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중동의 문제가 이란 정권의 수명하고 또 연관이 된다면 시장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레짐 체인지. 그것과 연결되면 달러 흐름 좀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건 주봉인데 일봉상으로 보면 며칠을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중동에서 문제 벌어지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통화정책 회의 결과도 약간 좀 달러 강세 쪽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은 이번 주말 지나면서 만약에 중동 쪽의 문제가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힌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말 정도께 또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통화정책회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회의가 FOMC 회의만 있었던 게 아니죠. ECB 통화정책회의가 월 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BOJ 통화정책회의 다음에 FOMC 회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각각의 통화정책회의지만 어떤 흐름이 좀 잡히고 FOMC 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CB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향후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리고 BOJ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완화는 이제 마무리된 것이고 긴축이 시작된다. 이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채권 매입 축소 발표를 했기 때문에 YCC는 종료됐는데 7월부터 이 QT까지 들어가서 금리 인상과 합쳐져 가지고 통화정책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완화 모드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FOMC 회의 분위기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이렇게 팍팍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점도표 한번 보면은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파월 의장이 프레스 컨퍼런스 때 보여줬었던 그 그림이고요. 그 그림이 회의 때 썼었던 프로젝션하고 비교하면 똑같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비교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금리가 내려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 3월 회의 때하고 비교해 볼게요. 방금 전에 이 표는 이번 회의 때 썼었던 프로젝션 차트고요. 이거는 같은 형식으로 지난 3월 회의 때 자료입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구분이 확실히 되잖아요. 이 푸른색 바탕으로 된 게 이번 회의 때 자료, 그리고 이거는 지난 회의 때 자료. 이렇게 보시면은 비교가 확 되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배경이 다른 차트를 좀 썼습니다. 지난번 3월 때하고 좀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지죠. 아까 이렇게 보면 느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느껴지죠. 아래쪽에 잔뜩 있었던 점들이 이 위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요. 내년에 3.25에서 3.5가 많았죠. 3월에 보면 제일 많았습니다. 점이. 근데 그게 이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202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3에서 3.25%가 제일 많았었는데 그게 중간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죠, 여기. 3.25에서 3.5로 올라간 거죠. 롱거런은 뭐 거의 비슷한데 올해나 내년이나 2027년 거의 모두 다 조금씩 위로 이동하는, 저점이 25bp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평균 금리로 따져보면 그거보다 좀 더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금리 놓고 보면 이 위아래가 거의 비슷하고 평균 금리 따져보면 4에서 4.25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올해 한 분이죠, 금리 인하. 그리고 내년에 이 모습이요, 3.5에서 3.75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평균 금리 보면. 그리고 상하단의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금리 인하 추이가 아니죠. 3.75에서 4 정도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년 금리.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올해 한 번, 그리고 내년에 한 번,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CME 페더치트를 보면 내년 6월 회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확률상으로 350에서 375bp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물론 325에서 350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이 425에서 450이고 올해 연말에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쳤을 때 이게 한 평균 정도 되는 것이고 상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만약에 분위기가 조금 더 인하 쪽이 약해지면 한 번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2번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경기 많이 안 좋아지면 3번. 그래서 325에서 350이 기준금리 많이 내릴 수 있는 그 하단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채권 투자할 때 금리 전망 상당히 좀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보통 금리 저점에서 한 100bp 위까지도 변동폭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10년물 기준금리로 놓고 봤을 때 425에서 450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봐야죠. 지금 금리가 그렇게 많이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ECB도 그렇고 BOJ도 그렇고 FOMC 회의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전망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산시장 흐름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흐름도 다시 생각을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달러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통화정책회의 관련된 얘기 또 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한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벌써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전망, 불확실한 확률, 페드의 점도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썼냐면 닉 티밀하우스 기자요. 어제 회의 때 질문도 했었던 이분요. 요점 정리하면은 이겁니다. 투자자들이 페드의 금리 전망치를 보통 약속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항상 갈등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중립성도 이제 좀 의심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과연 중립성이 있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그림처럼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경제 상황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중동 쪽도 시끄럽고. 그래서 이 페드 인사들이 지금 당장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점도표가 좀 변할 수 있는 이 모습들 자체도 더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불확실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경제 전망이 좀 간단했을 때는 이런 점도표가 유용하게 좀 쓰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신뢰도도 높고요. 근데 이제는 페드 자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분을 어떻게 예상하겠어요. 그런데 시장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걸 보는 거죠. 점도표를. 그래서 시장에서 진지하게 보는 그런 점도표들이 실제로 보면은 찍는 사람들에 있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이 찍는 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몇 개의 점을 어디다 찍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게 얼마나 불확실한지, 그리고 어떤 사안들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
이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 개인적 성향에 따라 또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찍히는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시대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 페드 의장이 바뀌면 이런 제도도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 봐서는 바뀔 만한 그런 이유도 충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분 베센트 재무장관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분이 차기 페드 의장이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케빈 워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분은 재무장관 하면서 두 사람이 호흡 맞추면은 자산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격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회의 지나면서 점도표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한번 좀 짚고 넘어간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전망이 좀 가능해질까,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빠져 내려오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점도표를 생각하면 그다지 이게 많이 내려간다, 큰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트레이딩 레인지 제가 정한다라고 한다면 예전엔 4% 이하로 내려가면은 좀 이익 실현 많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한 4.2 정도만 가더라도 이제는 좀 저는 이익 실현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단기 트레이딩 레인지를 4에서 4.4 이 레인지로 봤었는데 이제는 4.2에서 4.6, 약간 높게 보면 4.8까지 보는 그 정도로 좀 단기 트레이딩 레인지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베센트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통화정책회의, ECB 통화정책회의, BOJ, FMC 회의 끝났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페드 인사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7월 초 지나면은 미국 재무부가 프라이머리 딜러들하고 시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의사소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게 둘째 주 후반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내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통화정책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 중간에는 분기 재정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7월에는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빠르면 부채 한도 협상도 마무리 질 수가 있겠고요. 빅 뷰티풀 빌,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까지 아주 바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올해 유동성 흐름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그 시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센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흐름이 단순히 달러 인덱스뿐만이 아니라 또 이 금리 4%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엔달러 흐름하고 금리의 상관관계도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점차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벌어졌었던 이격이 줄어들고 있죠. 엔달러 올라오면서 금리는 약간 좀 낮추는 모습, 그리고 7월 가면은 이게 이제 동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화정책 회의 나오면서 미국채 해외 보유량도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에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셀 아메리카가 줄어든 금액이 361억 줄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채를 보유하는 그 전체량이 이렇게 줄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셀 아메리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국가별로 놓고 봤을 때 카나다 한 나라가 578억을 매도했습니다. 중국도 아니라. 중국이 관련될 수 있는 나라들이 판 나라도 있고 뭐 산 나라도 있고 중국 자체는 좀 줄이긴 줄였는데 이 수량이 중국 때문이다라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가장 많이 매도한 나라가 카나다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관세 전쟁에서 가장 먼저 타겟이 된 나라니까요. 근데 그렇다라고 과연 국채를 내다 팔았을까요? 만기 돌아오는 거를 롤오버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 이걸 시장에서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보냐면은 카나다 정도가 매도하면은 그 이미 시장에 정보가 나왔을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면 롤오버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 포함해서 셀 아메리카하고 글로벌 유동성 흐름은 제가 이번 주말에 좀 더 깊이 다른 문제하고 엮어가지고 좀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중동의 문제도 이번 주말 정도 되면은 윤곽이 좀 더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 주말에 다시 또 정리해서 약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분석하는 이번 주말에 동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